네, 수원 광교가 어떻게 떴는지 원래 용인 땅이었는데 아주 흥미로운 너무 좋아하는 제 이렇게 영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그렇습니까? 아주 즐겨보는 내용. 네, 우리 김시덕 박사와 네. 함께 전국 곳곳을 또 훑어 다니고 있습니다. 네. 충청도도 아주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고요. 그런가요? 네, 다시 그리고 찾아봐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저 신안산선이라고 이제 서해안 쪽 가깝게 하여튼 서울 맞아요. 서부 뭐 이렇게 이제 경기도 그다음에 충청도 북부까지 가는데 뭐라 그럴까 이게 새로 기찻길이 놓이는 그 주변을 두고 아주 팽팽한 지역들 간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3프로 TV에서 신의 자료실이 운영되고는 있지만 네. 예전 정말 주옥 같은 영상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못 보고 지나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사실 좀 저희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검색 기능이 조금 강화되는데 좀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반드시 그 명품 영상이 될 걸로 확신에 맞지 않는 성상현 과장님이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아마 2주 연속인 것 같은데요. 네. 아유.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 노란우산 쓰세요. 노란우산 공제에서 운영하고 있는 21조 가운데 약 3조 원의 주식 투자 이쪽을 이제 담당하고 계신 네, 네, 성상현 과장님. 먼저 지난주에 보신 분도 계실 테고 네. 사실 보지 못한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부분부터 네네. 간단하게 살짝 먼저 리뷰를 좀 할까요? 지난주에 제가 방송하는 날이 FMC를 발표하기 몇 시간 전이었거든요. 그렇죠. 전날이었군요. 맞아요. 지난주에는 제가 올해 어떤 쪽에서 생각지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위험이 터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난주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은 좀 2023년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저희 포트폴리오를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왔고 네. 네, 그 부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경기가 침체에 빠질 때 주워 담아야 될 주식 같은 거 이런 거 좀 알려주실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뭐 네. 지난주에도 이제 FOMC 전날 방송을 네. 하셨기 때문에 그 네. 내용을 이제 보셨잖아요. 네네. 뭐 점도표 변화도 네.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스탠스가 바뀐 부분들도 있었는데 네. 보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셨어요? 그래도 드디어 뭐 조금 유연해졌다라든지 아니면 네. 위기는 온다라든지 결국은 터질 건 터진다라든지. 저는 제가 지난주에 금리 인상은 할 것 같고 대신 좀 멘트는 좀 완화적으로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런 뜻 그대로. 그래서 금리도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은행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불안감이 심한 것 같아요. 네. 이번에 도이치뱅크도 이번 주에 계속 이슈가 됐었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뭐 금리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나요? 일단 지금 시장을 보면 저는 지금 연준 그리고 채권 시장 그리고 주식 시장 다 동상이몽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네. 있다. 네. 일단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죽이자니까 은행이 죽을 것 같고 은행을 죽이려고 하니까 은행을 살리자고 하니까 물가가 다시 살아날 것 같다는 네. 생각으로 지금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갈팡질팡하는 상황이고요. 네.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지금 말하지 않는 무슨 뭔가 모르는 금융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연내 빠른 피벗을 지금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강해질 거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거죠. 연내 5% 5.25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지만 연말이 되면 4%까지 기준금리를 떨어뜨릴 거라고 지금 이미 시장에서는 프라이싱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은 이 채권 시장의 금리 인하를 보면서 바이더 딥에 대한 좀 탐욕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빠지면- 언제 네. 들어가면 될까? 네, 이거를 네, 지금 네.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잘 안 빠져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 연준과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다 자기들만의 생각을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주식 시장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왔으니까 네네네. 주식 시장 과연 지금 바이더 딥을 해야 될 상황인지를 먼저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네. 좋습니다. 제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지난주에 정프로님 한 번 더 설명을 해달라고 하셔서 한 번 더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미국채 대비해서 얼마만큼의 매력적인가를 보여주는 그래프거든요. 네. 이 파란색 그래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주식시장이 채권 금리에 비해서 비싸진다는 거고요. 네. 올라갈수록 지금 이제 주식시장이 조정이 되고 있고 금리에 대비해서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위쪽으로 가면 네,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매우 네. 지금 낮은 상황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금은 극단적으로 채권이 저평가다. 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언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냐고 하면 금리의 급격한 하락 시기, 금리가 그리고 먼저 가던가. 주가도 조정. 네. 그래서 이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2010년에 이제 그 남유럽 위기 때도 그랬고 네. 코로나 때도 그랬고 이게 네. 다 이렇게 이 그래프 자체가 위로 치솟았습니다. 뭐 주가 폭락하면 쉬운 답인 거죠.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금리 인하를 하면 주가가 폭락할 거다. 아. 금리 인하가 당장은 주식시장에 좋은 게 아니다. 왜냐 얼마나 안 좋으니까 금리를 인하를 하겠냐라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금리를 인하를 하면 주식시장도 폭락을 하면서 음. 이 ERP 그래프가 위쪽으로 쫙 올라갈 거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 지금 S&P 500의 포워드 PR이 17.5배예요. 네. S&P가 지금은 좀 올랐지만 3,900이라고 하면 이 17.5배 역수가 5.7%입니다. 네. 그런데 S&P 500이 3,300까지 빠진다고 하면 이 포워드 PR은 15배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면 15분의 1을 하면 6.7%로 이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식에 대한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5.7에서 6.7%로 올라가니까 이제 1% 정도 상승합니다. 근데 금융위기 때는 거의 저점 대비해서 500bp 정도 올라갔거든요. 뭐 채권의 영향도 좀 있겠지만 주식의 폭락도 분명히 여기 영향을 미칠 거고. 그래서 이게 3,900에서 3,300이 되면 거의 15% 16% 하락을 하는 거거든요. 그 ERP 스프레드가 1%가 올라가려면 거의 15%가 하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이 정도로 무서운 거니까 너무 이게 그냥 저가 매수 이게 밸류에이션을 봐가면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될 시기가 있고 저가 매수가 아닌 시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지금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항상 위기가 온다를 하면서 위기만 생각하고 있으면 하나도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주식은 가져가되 대신 채권을 가지고 가서 그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좀 해지하면서 운용을 하자라는 게 제가 지난주에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죠. 네, 그래서 네.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뒷부분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다음 장 그래프 한번 더 보실게요. 네. 이게 회사채 대비해서 주가는 그럼 얼만큼 매력적이냐. 이게 그 조금 파란색 전에는 미국채 10년이었으니까. 네, 아까 전에는 미국채 국채 대비해서고요. 이번에는 이 파란색 이 회색 그래프가 네.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의 금리 수준입니다. 네네. 이게 04년도부터 제가 가지고 왔는데 위기가 발생을 하면 회사채 금리와 주가 기대 수익률이 거의 붙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가 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회사채 금리부터 이게 쭉 빠지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고 하면 만약에 올해 지금은 회사채 금리와 주가의 기대 수익률이 거의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올해 만약에 연착륙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주식보다도 회사채 사는 게 더 유리합니다. 회사채 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을 할 거니까요. 네네네. 그런데 만약에 경착륙이라고 하면 이 빨간색과 회색 주식의 기대 수익률과 회사채 기대 수익률은 과거 금융위기처럼 더 올라갑니다. 대신 국채 금리는 하락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경착륙이 발생을 하면 회사채와 주식은 같은 방향으로 터지고 국채만 안전자산으로 금리가 빠지면서 수익률이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주식을 가져가되 국채를 가져가라고 하는 이유가 경착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연착륙이 발생하더라도 금리가 막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래서 연착륙을 베팅한다고 하면 지금 주식보다 회사채가 낫습니다. 네. 지금 주식하지 말고 회사채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고요. 경착륙을 본다고 하면 국채를 들고 가야 되는데 그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회사채와 국채 이렇게 들고 가지 않으니까 주식을 들고 가되 국채를 가지고 가라. 회사채랑 주식은 서로 해지는 안 됩니까? 같은 방향으로 보통은 이렇게 보통하나요? 위기가 발생을 하면 네. 해지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오면 이 회사들이 주식이 빠질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채무를 갚지 못할 리스크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회사채에도 사람들이 다 매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네, 네. 금리도 급등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우선 시나리오 상으로는 경착륙 시나리오를 갖고 계신 거예요. 제가 경착륙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저는 네. 대응론자라서 아, 항상 이렇게 네네네. 시장에 좀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네, 좋습니다. 제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장 그래프인데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그리고 지금 3월 말이잖아요. 3월 말에서 한 5월 정도에는 주식시장의 단기 랠리를 좀 저는 보고 있어요. 이게 올해 주식이- 2분기요.
네, 올해 2분기에 주식이 비싸고 뭐 주식의 밸류에이션이 낮고 주식의 밸류에이션 높고 너무 비싸다고 하더라도 2분기는 최근에 S&P 500에 나스닥 있었지만 지금 최근에 뱅크런 이슈로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것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2월 달에 상승 추세가 좀 더 이어졌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SVB부터 해서 뱅크런 이슈가 터졌잖아요. 이 뱅크런 이슈 같은 경우에 저는 연준에서 어떻게든지 말로 해결을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러니한데 옐런이 만약에 예금에 대해서 전액 보장을 한다라고 말하면 실제 연준이 전액 보장할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옐런이 만약에 전액 보장을 못 한다라고 우리는 우리가 생각했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못 하고 우리가 해준다고 했던 예금자까지만 보호를 해준다 이렇게 말을 하면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거를 보장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옐런의 말과 반대로 갈 거다. 네, 그래서 옐런이 다 보장 못 한다고 이미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아니 말을 또 바꿨어요. 다음 날에 할 수도 있다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 계속 바뀌는 이유가 아. 실제로 그 뱅크런이 모든 은행의 뱅크런이 발생을 하면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는 절대 못 막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말로 사람들이 돈을 안 빼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니네들 예금 다 안전하니까 우리가 다 보장해 줄 테니까 굳이 뺄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 네. 실제로 보장할 일이 안 생긴다는 거죠. 이게 웃긴데 금융위기 때랑 코로나 때 회사채들 막 문제됐을 때 연준에서 막아줬잖아요. 네. 예, 막아줬잖아요. 그 말로 이제 회사채나 이런 것도 우리가 막아주겠다 말은 하니까 실제로 금리가 빠르게 안정화되면서 그렇죠. 실제로 돈이 별로 안 풀렸어요. 그거를 막아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금융위기 때는 이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한번 부결되고 그 다음에 해결이 됐거든요. 돈을 더 풀어주기로 해결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 터지고 난 뒤였어요. 그때는 네. 실제로 돈이 확 들어가야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올해 이런 유동성 이슈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이슈 때문에 지금 많이 좀 심리가 많이 저하됐거든요. 이거는 결국은 해결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 제가 하반기 때 그 테일 리스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런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부실해지면서 생기는 그 그걸 솔벤시 이슈라고 하거든요. 네네. 이게 자산이 부실해지면서 실질적으로 돌려줘야 될 돈을 못 돌려준 거죠. 왜냐하면 이 자산이 상환이 되면서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자산이 부실해서 터져버리면 은행들이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준이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반기 때는. 네. 그래서 저는 2분기 정도에 연준이 어느 정도 그 말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뉘앙스가 나오고 지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양적 긴축은 2분기 정도에 종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어우러지면서 시장은 좀 더 호재로 갈 수가 있다. 하지만 결국은 하반기 때는 지금 자산에 대해서 그리고 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하락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식과 채권을 같이 가져가자라는 그 대응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저거 하나 한번 체크할 부분이 이제 파월 의장이 연내 인하는 없다라는 네. 점도 이제 못 박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이제 양적 긴축이 중단되는 부분은 네. 사실 인하가 있기 전에 맞아요. 네.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이 시점을 이제 2분기 정도로 생각하느냐, 3분기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받아들이는 감이 정말 좀 확연하게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연준이라면 네네. 3분기 때 하면 늦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하면 3분기 때는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한 인하를 해도 못 막을 정도로 터질 심각하게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양적 긴축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좀 시장을 달래주는 필요가 그 스탠스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시장이 좀 급격하게 폭락하지 않고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겠다라는 스탠스도 유지할 수가 있지. 이게 지금 양적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을 같이 밀고 가면 시장은 빠르게 지금 식어갈 수 있고 그러면 경기 침체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분기까지는 일단 적어도 2분기까지는 주식과 채권을 이제 동시에 들고 가되 주식과 국채 네. 요 정도로 이제 해지 서로 해가면서 네. 조심조심 들고 가고요. 조심조심 어떻게 들고 가는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어떻게 들고 갈까요? 네. 이게 제가 이제 먼저 다음 장의 그래프 한번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주식과 채권을 6대4 포트폴리오로 들고 가면 1972년도부터
지금 2020년까지 2년 연속 손실 난 적은 없었다. 그리고 그게 2년 연속 손실 난 적은 딱 두 번 있었는데 1973년도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네. 발생했던 시기고요. 그리고 IT 버블 시기였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두 번 연속 발생한 적이 손실이 난 적이 없었고 작년에 주식 채권을 6대 4로 들고 갔으면 큰 폭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올해는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를 들고 가면 플러스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를 좀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네. 이 가장 앞장에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 네. 왜냐면 사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약간 좀 뭐 무슨 업종이나 네. 기업 얘기도 아니고 네. 주식 6대 아, 채권 그쵸, 사가자고. 그래 한번 가볼게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흥미는 별로 없으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흥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있을 게 수밖에 없죠. 네. 이게 파란색이 지금 그러니까 이 12번의 S&P 500 약세장이 있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에. 그런데 파란색을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놨는데 이 파란색은 모두 경기 침체로 빠졌던 시기예요. 경기 침체로 빠졌던 시기에 S&P 500의 하락률은 1970년도에 50% 그리고 00년도 닷컴 버블 때도 50%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58% 이렇게 지금 손실이 났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미국채 10년 금리 하락폭을 보시면 금융위기 때 미국채 10년 금리가 3.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닷컴 버블 때도 2.4% 하락을 했어요. 이게 내가 만약에 미국채 10년을 들고 가면 3.2% 금리가 하락을 하면 24% 정도 수익이 납니다. 이게 미국채 10년 금리가 듀레이션이 한 8 정도 되거든요. 네. 미국채 1년을 들고 가면 3.2% 금리가 빠지면 3.2% 수익이 나는데 미국채 10년을 들고 가면 거의 30%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거든요. 3.2% 금리가 빠지면 내가 매입한 시점 대비해서 금리가 1%가 빠지면 이게 듀레이션 효과라고 하거든요. 10년짜리. 네, 미국채 10년짜리. 네. 근데 미국채 만약 20년짜리를 들고 간다. 그러면 만약에 3.2% 금리가 하락을 하면 거의 60%와 그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말하면 금융위기 때 내가 주식과 채권을 같이 들고 왔으면 네. 주식에서 58% 손실이 났더라도 금리에서 60% 수익이 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식과 채권을 왜 같이 들고 가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런 폭락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주식과 채권을 같이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네. 장기채를 왜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 경기 침체가 되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기 때문에 단기채도 금리가 빠지고 장기채도 금리가 빠질 거예요. 그런데 단기채보다 장기채의 그 금리가 하락했을 때 그 올라가는 수익률 있잖아요.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장기채와 주식을 같이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뭐 스태그플레이션 오면 어떠냐. 근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고 하더라도 기준금리가 상단에 왔던 시기에는 네. 채권 금리가 덜 하락한다 뿐이지 결국은 하락 방향으로 가거든요. 스태그플레이션도 결국은 침체와 인플레가 같이 동반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성장과 인플레를 같이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금리는 하락을 할 거고 그러면 너가 주식만 들고 가는 것보다는 덜 터진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 장기채를 들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떻게 그럼 들고 와야 되느냐? 그게 제가 다음 장에 이제 그 어떤 식으로 들고 와야 될지를 좀 이거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들고 가라고 말씀드리냐면 올해 나스닥 혹시 투자하셨어요? 나스닥이요? 예. 올해는 아니고 예전부터 네. 저 뭡니까? 무슨 사이언티픽인데? 나스닥 종목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종목은 아니고 그냥 시장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 네. 지금 올해 1월부터 들고 왔으면 네. 수익률이 한 18% 정도 수익이 났어요. 네. 그런데 만약에 베스트 5일 내가 놓쳤다고 하면 1%밖에 수익이 안 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워스트 5일을 피했다라고 하면 28% 수익 납니다. 근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네. 이게 프랍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은 샀다 팔았다를 계속 하잖아요. 네네. 거기에 선수잖아요. 네네. 그런 사람들은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수익을 인핸스를 계속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좀 사면 좀 바로바로 사고 팔고 이걸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들고 가야 됩니다. 음. 예. 이거를 샀다 팔았다 하는 순간
아마 그 28%보다 1%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가 주식 하나로만 하려고 하면 이 모든 현상을 다 통제를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네네.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팔자, 경기가 좋아지니까 사자. 이게 진짜 선수들도 하기 힘든데 개인 투자자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 기준금리 상단으로 온 상황이라고 하면 주식의 방향성은 모호하다.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네. 더군다나 변동성은 더 커요. 지금 같은 시기에서는. 그런데 국채 금리의 하락 가능성은 확실하다. 그래서 연착륙이 오더라도 기준금리 물가가 연착륙이 온다는 게 결국은 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물가가 점진적으로 하락을 하면 기준금리는 점진적으로 인하를 할 거고 그럼 채권금리도 점진적으로는 빠질 거예요. 네. 그리고 주식은 금리 하락에 맞춰서 주식은 스무디하게 올라갈 거고 그러면 주식과 채권에서 다 플러스가 날 거예요. 근데 만약 경착륙이 온다고 하면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 그래서 채권 장기채 금리는 큰 폭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수익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네네. 대신 주식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그 ERP 그래프도 보여드렸지만 그 ERP 그래프가 급격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연착륙이 오든지 경착륙이 오든지 금리의 안정화, 채권 금리 하락은 이미 정해졌다. 방향이 우리가 올해만 놓고 보면 지금 좀 3.3에서 제가 3.7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지만 네. 결국은 2%, 1%대로 채권 금리는 하락을 한다. 그래서 금리의 하락은 이미 정해졌다. 대신 주식의 방향성은 모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과 채권을 일정 비율로 가져가되 저는 제시하는 전략이 ERP에 대한 스프레드를 보면서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좀 조절하자는 겁니다. 네. 이게 저는 S&P 500으로 그 주식 비중을 넣어놨지만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개별 종목으로 이거를 하셔도 무방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는 ERP가 2.2거든요. 그 주식의 기대 수익률 빼기 미국제 10년 금리를 빼면 지금 한 2.2에서 2.3 정도 나올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경착륙이 된다고 하면 ERP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채권 비중을 줄이면서 채권을 판 자금을 가지고 주식 비중을 올리자. 그리고 혹시도 모를 지금 저도 뭐 2분기 때 주식시장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 이 ERP가 지금보다 더 고밸류로 갈 수 있습니다. 1.8, 뭐 1.5 이때는 결국은 금리가 올라가거나 주식시장이 올라가면 ERP가 2.2에서 지금 1.8, 1.5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이때는 네. 좀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채권을 더 비중을 늘려놓자. 라고 해서 현재 기존에 50대 50으로 가져가되 주식이 여기서 더 올라가면 주식 비중을 줄이자. 만약에 2분기 때 주식이 올라가면 주식을 좀 줄이면서 채권을 사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금리가 빠지면서 우리가 모를 주식시장이 많이 빠진다. 그때는 주식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올리자라는 게 제가 그 좀 제시를 드리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ERP라는 게 채권 수익률 그 금리 대비 내 주식에서의 기대 수익률. 네. 기대 수익률은 뭘로 계산했죠? 그 멀티플의 역산. 그래서 멀티플, PER의 역산. 멀티플의 역산이었죠. 그래서 아까 전에 17.5배였으니까 네. 17.5분의 1을 하면 5.7% 정도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주식이 만약에 3,900짜리가 3,300까지 S&P가 빠지면 네. 그 17.5배 멀티플이 그 PER이 15배로 바뀌거든요. 네. 그럼 15분의 1 하면 6.7로 올라가는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가가 빠져야지 빠졌을 때 사야지 당연히 이 주가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높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2분기 때 사실 주식시장이 지금보다 연준의 좀 완화적인 스탠스 그리고 그 양적 긴축에 대한 조기 종료 그리고 물가에 대한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식시장을 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뭐 무한정 상승은 보진 않고요. 지금 현재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3,800에서 한 4,200, 300 정도 보고 있는데 지금 4,000 정도 수준에 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장에서는 좀 줄이고 대신 이게 제가 2분기 때 이렇게 말해서도 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2분기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빠질 때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분기에는? 네, 3,800까지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 막 또 다시 신종 자본증권 이야기 나오고 도이치 시데스 이야기 나오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 도이치은행 잠깐 말씀드리면 네.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랑 완전 달라요. 이게 도이치랑 크레딧 스위스 네. 완전 다르다. 도이치은행은 그 항상 우리가 우려를 했던 은행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그 우려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 조달도 거의 많이 안 했고 그리고
그러니까 코로나 때 다른 은행들은 다 자금 조달을 엄청 많이 해놨어요. 채권 발행도 많이 하고 저금리니까. 근데 도이치는 그때 채권 발행도 많이 안 했고 가지고 있는 파생 포지션도 많이 줄여놨어요.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신용 등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신용 등급이 좋았었어요. 원래 스위스 은행 대표적인 스위스 은행이었잖아요. 근데 신용 등급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였고 뭐 아케로스는 그 맞나? 그 하여튼 그때 이제 빌황 그때 네. 터지면서 그런 이슈가 하나씩 터지면서 크레딧 스위스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은행이었고 도이치뱅크는 안 좋은 그러니까 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점점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은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도이치에 대한 도이치 은행에 대해서 좀 CDS 공격 이런 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은행에 대한 디테일을 까보면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그 도이치 은행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좀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그때 패닉셀로 팔 시기는 아니다. 저는 SBB도 똑같다는 입장으로 그때 그 소형은행으로 터지는 것들은 지금 당장 터지는 거는 이게 대형은행으로 바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봐서 네. 지금 좀 하락하는 거는 좀 저는 매수 기회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반기는 저는 이제 대형은행에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형 은행들에서 문제 생긴다고요? 네, 이제 하반기에 대형은행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좀 좀 말씀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대형은행들의 지금 예금 금리가 낮아요. 거의 1% 미만이에요. 네. 그런데 미국에도 MMF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단기 채권 네네네. 단기 채권에 투자하고 있는 그 MMF가 수익자한테 주는 수익률이 4% 이상입니다. 근데 MMF도 실질적으로 국채에 투자를 하고 은행에다 돈을 집어넣고 또 역마진 그리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 연준에다 돈을 집어넣고 이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자산이 문제가 있는 자산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돈이 결국은 뭐 소형은행, 대형은행 갈 거 없이 예금에서 빼서 MMF로 가능성이 높고 예전에는 이 MMF에 돈이 들어오면 이 MMF들이 시중은행에다가 예금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이 다시 돈을 받아서 자본 건전성이 올라오는데 지금은 연준의 영래포라는 계좌가 있어요. 그 영래포라는 계좌는 돈을 그 MMF가 거기에 영래포에 돈을 맡기면 네. 연준에서 MMF에 돈을 주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그 영래포 계좌의 금리가 4.8 정도 됩니다. 그러면 MMF 입장에서 너 연준에다 돈 넣고 4.8 받을래? 아니면 JP모건에 넣고 1% 받을래? 이렇게 했을 때 연준에 넣는 게 훨씬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연준에 돈을 넣으면 4.8을 준다고요? 영래포라고 하는 연준의 계좌가 있는데요. 네. 그게 시중은행들도 돈을 영래포에다 맡기는 경우도 있고 네. MF도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 MF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거의 40% 이상을 지금 영래포 계좌로 돈을 넣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그러니까 영래포 계좌는 기준금리 수준에서 움직이거든요. 지금 연준의 미국 기준금리가 4.75에서 5%잖아요. 그래서 4.75보다 5bp 정도 더 주는 4.8 정도를 지금 금리를 주고 있고 그러면 MF 입장에서 굳이 시중은행에 돈을 넣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시중은행들은 선택을 예금을 받으려면 네. 예금 금리를 올리던가 아니면 예금을 안 받을 거면 그냥 자기들은 그렇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뱅크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예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 예금 금리를 올린다라고 하면 결국은 더 높은 대출 금리에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더 높은 대출이라고 하면 신용 리스크가 있는 대출로 계속 얘들도 이제 그동안은 안전한 사람들만 돈을 빌려줬다면 네. 좀 위험한 사람들한테 빌려줘야 되고 그래서 이 방향으로 가면 대형은행이 위험해질 수 있고 만약에 대형은행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좀 안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대출을 안 해준다 그러면 하이힐드나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 이런 좀 약간 취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쪽부터 대출을 줄일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면 이건 다시 또 은행에다 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대형은행 쪽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지금 저는 사실 대형은행은 거의 블랙스완으로 보고 있어요. 누구나 지금 다 안전하다고 보잖아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러니까 터진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라 위험해질 수 있고 지금 같은 도이치은행 사태가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사람들은 보거든요. 사실은 그 10년 전 금융위기하고도 그런 점이 네. 되게 차이인 것 같아요. 사실 10년 전에 막 미국의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 문제가 유럽으로 넘어갔을 때 그 진앙지가 남유럽이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터지는 데를 보면 스위스, 네. 독일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유럽의 메인 스트릿이 지금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시중은행이나 대형은행이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는 부분이겠죠. 이게 아이러니한데 남유럽 위기 터진 이후에 이탈리아 은행들, 스페인 은행들
지금 신용 자본조건 발행돼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쪽은 발행한 게 없어요. 예. 주가 수익률이 네. 훨씬 좋더라고요. 뭐 독일, 뭐 스위스 이런 데들이 영국 이런 데들이 신종 자본조건도 발행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그게 지금 이제 금리가 오르고 뭐 뱅크런 이슈가 생기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안전한 거는 없고 지금 미국이 제일 안전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미국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은행들에 대해서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미국 은행 때문에 빠지는 거는 그러니까 바이를 이야기를 드리지만 올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은행이 들고 가는 거 지금 아니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은행주가 올해는 제일 안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과장님이 이렇게 주식과 채권을 같이 거래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잘 이렇게 아, 못 네. 느끼겠다. 아, 네네. 체감이 잘 안 와닿지가 된다. 와닿지가 않죠. 않는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주식 아니면 현금인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리스크에 대한 관리를. 근데 사실 주식과 현금을 가지고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내가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한편으로는 내가 그러니까 권투 시합을 하면서 때리긴 하고 한 대도 맞지 않겠다라는 전략하고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제가 그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식과 채권을 병행한다라는 거는 내가 맞을 수도 있죠. 근데 맞을 때도 적어도 잽을 날려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고 역습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뭔가 데미지를 받을 때 거기에서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채권에 대한 투자를 조금 병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퇴직연금 계좌에 대한 운영은 그런 식으로 조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오늘 그 과장님께서 주시는 팁 같은 경우를 하고 나는 무슨 채권은 체질적으로 맞지도 않아라고 해서 무시할 부분이 아니라 나도 채권할 수 있어라는 부분 쪽으로 좀 시각을 바꾸시면 투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여유도 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을 뭐 어마어마한 돈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무슨 그럼요. ETF 이런 것도 다 있을 ETF도 테니까. 있고 여러 가지 네. 상품들도 많기 때문에 네. 설명을 좀 잘해주셔서 채권에서 예를 들어 진짜 뭐 기관 투자자들이 15% 이렇게 남겼는데 네. 제가 ETF 샀는데 ETF는 그보다는 좀 못하고 뭐 이랬습니까? 아니면 ETF도 똑같이 채권에서 이익 나는 거 그대로 ETF도 똑같이 나죠. 아, 그래요? 예, 똑같이 나는데 이제 어떤 ETF를 사냐에 따라 다른 거죠. 이게 미국채 몇 년짜리를 사냐에 따라 30년 30년이면 예, 수익 많이 나죠. 곱하기 3. 레버리지는 그거는 거의 주식보다 더 강합니다. 네네네. 예, 안 될까요? 주식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있긴 크다고 있죠. 예. 아 30년 곱하기 3도 있어요? TMF라고 있어요. TMF. 네. 아 미국채 20년 곱하기 3. 20년 곱하기 3. 네. 그래서 채권 투자의 기본 취지는 벗어나는 거죠. 이제 그것도. 근데 뭐 금리가 지금 갑자기 어느 순간 모르게 금리가 급등을 한다고 하면 전 TMF도 사볼만 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 빠르게 하락할 걸 가능성을 네.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TMF 제곱 이런 건 없나요? 곱하기 3 말고 그냥 지금 미국채 20년짜리는 TLT가 지금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건 20년 정도 투자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TMF는 좀 레버리지니까 레버리지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거는 레버리지는 결국은 가지고 있는 돈의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냥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용만 계속 발생합니다. 이게 보통 연애 TMF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애 비용이 10% 정도 발생할 거예요. 아, 그런 것도 네, 확인을 그러면 해야 되겠네요. 1년 동안 네. 예, 금리가 하나도 안 움직이면 마이너스 10% 지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아우, 그래서 호갱되는 거죠. 네. 또 잘못하면. 예를 들면 근데 뭐 한 3% 시작했는데 끝나는 날 3%라고 해서 그대로 유지가 아니고 네. 3%였다가 뭐 2.8, 2.6, 2.5 갔다가 또 뭐 이렇게 올라가 3.4, 3.5, 3.6 이렇게 갔다가 3.0으로 다시 이렇게 왔다면 네. 그 과정에서 내 돈이 꽤 녹아내릴 수가 있죠. 그거. 녹아내립니다. 예. 그게 TMF의 그러니까 그게 레버리지 상품의 단점입니다. 예. 네. 그래서 레버리지는 내가 방향성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확실히 있다. 지금부터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는 하락한다. 이거에 인사이트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하는 거지. 장기적으로 이게 지금 제가 말씀하셨던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 그렇죠. 측면에서는 좀 맞지 않습니다. 예. 불타기 쪽이네. 네. 불타기 쪽. 왔다 갔다만 하더라도 레버리지는 녹아내리거든요. 어차피 주식도 녹습디다. 제가 경기 침체를 왜 지금 제가 계속 채권을 사야 되는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준비를 한 세 가지 정도 가지고 왔고 경기 침체. 경기 침체의 징조 어. 아니면 지금 주식 시장을 그러면 언제 우리가 바이 더 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네. 그 시기 이게 되게 중요하죠. 네. 지금 제가 뭐 과장님이. 시간 때문에 바이 더 딥을 언제 해야 될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네. 남으면 경기 침체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이게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에서 제가 그래프를 하나 가져왔고 우리가 실제적으로 트레이더 입장에서 제가 다음 장은 좀 어떤 식으로 늘려야 될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경기 침체가 빠지면 진짜 주식을 늘릴 타이밍. 이게 지금 늘려라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가 빠져서 우리가 모두가 공포에 빠졌을 때 네. 주가는 바닥을 찍고 언젠가 올라올 거잖아요. 네. 근데 과거 이게 역사적으로 1950년부터 돌려보면 이게 7번의 분석 결과 이 모건 스탠리 자산운용은 주가의 저점 시기를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는 ISM 제조업 지수다. 이게 ISM 제조업 지수가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시기에 주식 투자를 하면 주식에 어느 정도 바닥에서 너희는 접근할 수 있다. 찐바닥이다. 네. 라고 하는 대신 거죠. 기업 이익이 올라오는 거를 보고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거는 가장 후행이다. 아, 기업 이익이 지금 이 빨간색인데요. 네네. 거의 주가가 다 올라왔을 때 빨간색이 지금 이제 턴하기 시작을 해요. 너도 나도 저평가라고 그러면 네. 그때가 꼭지라는 거죠. 네, 그래서 주식은 기업 이익 경기가 안 좋으면 기업 이익은 계속 빠지는 걸로 애널리스트는 전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올라오는 시기에 네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온 상황일 거라는 걸 애들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해서 주식이 폭락을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지표를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한 달마다 나오는 이 ISM 제조업 지수를 보고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전 달보다는 잘 나왔다. 그래서 바닥 꼭지를 잡고 이제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면 이때 정도에 지금 우리는 그 바이 더 딥 매수 접근을 해도 된다. 그런데 전 이거는 한 달마다 나오는 거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트레이더들은 이거 보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경제 지표잖아요. 네네. 경제 지표는 한 달마다 나오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데 있어서 큰 흐름에서는 맞는데 그 우리는 빨리빨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면 근데 조금 전에 네. 긍정적인 힌트도 있어요. 근데 그 전에 6개월이 주식시장이 한 6개월 정도 녹아내렸다라고 네. 했는데 네. ISM이 바닥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사도 괜찮은 거고. 사도 되죠. 예. 그래서 네. 애널리스트 전망, 경제학자 전망 다 듣긴 들어야죠. 네네네네. 근데 경제학자 얘기만 듣고 있으면 조금 안 늦는 감이 늦죠. 있어요. 네, 그런데 늦을 수 있어요. 애널리스트 EPS만 보고 있으면 늦는 맞아요. 거는 더 늦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좀 우리는 일찍 들어가려면 우리는 트레이더다. 그럼 네. 트레이더들은 어떤 식으로 들어가냐?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이게 이거 살짝 공부가 필요하긴 한데 네. BEI 지수라고 들어보셨어요? BI, BEI. 기대 인플레이션. BEI. 예, 이게 기대 인플레이션 지수라고 하는데 네. 브릭 이븐 인플레이션입니다. 네. 이게 미국채 10년에서 물가 연동 국채 금리를 뺀 스프레드가 BEI라고 하는 지수입니다. 네. 근데 BEI가 결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을 말씀드리잖아요. 네. 디플레이션이 지금 진행이 되면 이 검정색 그래프가 BEI 지수거든요. 이때가 금융위기 때 시기입니다. 네. 검정색 그래프가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 내리꽂는군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내리꽂습니다.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 검정색 그래프가 올라갑니다. 기대 인플레가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주가는 이때보다 조금 더 하락을 할 수 있어요. 빠지는군요. 네. 하지만 우리는 이때부터 바이더딥은 해야 된다. 아, 그러면 1차 폭락이 나왔을 때부터. 2차 우리가 이 기대 인플레가 살아나는 시기라고 하면 이때는 바이더딥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코로나 시기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 디플레이션 우려가 생기면서 검은색 그래프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다가 이 검은색 그래프가 기대 인플레가 살아나면서부터 주가가 급등합니다. 급등하네요. 예. 네. 그래서 이게 주가가 급등하는 시기에 우리가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너무 많이 오른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우리는 계속 롱을 해야 됩니다. 아, 예. 이때는 털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이때는 그냥 그 중간중간에 이익 실현도 할 필요 없고 그냥 가지고 가야 됩니다. 예. 아, 그러면 아직은 한참 남았네요. 예, 지금 그래프는 지금 지금 그래프가- 아직까지 기대 인플레가 빠지지도 않았고 네네네. 이게 디플레이션이 왔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주가는 많이 내렸는데 근데 사실 주가가 많이 내렸는데 네. 저는 주가에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다고 주가의 경기 둔화나 이런 네. 부분이 여전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고 있는 아, 입장이고요. 현 수준도. 네. 그러니까 이게- 바이더 딥은 아직은 좀 네. 시기상조다라는 네. 거네요. 이게 기대 인플레가 하락을 하다가 결국은 올라간다라는 게 이게 좀 채권을 하는 사람들 많이 아는데 이거 역으로 돌려서 말씀드리면 연준이 이 물가 연동 국채를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하는 식입니다. 이 물가 연동 국채 금리가 빠지니까 기대 인플레가 살아나는 그 흐름이거든요. 미국채 10년은 가만히 있어도 네. 그렇군요. 이게 빠져버리니까 결국은 그래서 연준이 물가 연동 국채를 강력하게 매수하는 시기는 돈으로 양적 완화를 매우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뭐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돈의 가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네. 예? 주가가 올라가려면 일단 돈이 많이 풀려야 됩니다. 예.
달러가 그 돈이 풀리면서 달러 자체가 뭐 똥값이 되더라도 네네네. 그때 그 달러가 많이 풀리는 만큼 S&P 500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연준이 돈을 푸는 거를 봐가면서 우리는 사야 되고 그때는 우리가 굳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계속 그냥 그때는 이익 실현이 아니라 그냥 계속 롱을 해야 되고. 근데 지금은 이 기대 인플레가 여전히 아직 빠지지도 않았고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될 시기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2분기 때도 계속 트레이딩 바이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이제 제가 지금 시간 좀 있는 것 같은데 네네네. 경기 침체가 왜 빠질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경기 침체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네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뭐 닥터둠 이런 건 아닌데 네네네. 어떤 분 댓글을 뭐 강영현의 마일드 버전이다? 버전 뭐라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아, 강영현 그렇군요. 이사님의 마일드 버전이라고. 그래서 네. 저는 뭐 올해는 사실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강영희 이사님도 그 항상 숏은 아니잖아요. 그 이사님도 예전에 맞아요. 들어오면 롱을 네. 보고 이게 유연하게 변해야지 항상 롱을 외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돈 다 잃습니다. 그리고 항상 숏만 외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돈 하나도 못 법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유연한 사람 옆에 있어야지 돈을 법니다. 그런 사람들이랑 친해야 돼요. 네, 그래서 너무 자기 포지션이랑 맞지 않는다고 욕할 필요도 없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랑 다르면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정프로님 동의하십니까? 아니 뭐 좋아요. 좋은데 경기 침체 왜 오냐고. 이게 제가 채권 프랍 트레이딩을 그 한 6년 정도를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분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경기 침체를 보는 거는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이 훨씬 더 많이 공부를 했어요. 왜 경기 침체를 오냐, 왜 올 수밖에 없냐 이런 걸 하면서 시장을 베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게 뭘 말씀드리냐고 하면 18개월 뒤에 미국 제 3개월 금리에서 현재 지금 3개월 금리 수준을 빼면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가 나오거든요. 18개월 뒤에 3개월 금리에서 지금 3개월 네. 금리를 빼면 네, 그걸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네. 복잡하게 네. 들 이게 뭘 말하냐고 하면 18개월 뒤에는 3개월 금리가 현재 3개월 금리보다는 아래로 있을 거다. 그러면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역전의 의미는 경기 침체를 말하는 거고 통화 정책에서는 피벗이 임박했다라는 신호입니다. 아 재밌네요. 네. 이거. 이게 진짜 금융- 프랍 쪽에 계신 금융위기 때 그래프랑 제가 네네. 현재 그래프 갖고 왔는데요. 네.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가 이 검은색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0 아래로 지금 왔잖아요. 네. 이때는 기준금리를 인상도 안 했고 네네. 연준이 미국채 10년 금리도 조금 변동은 있지만 네네. 결국은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네네. 그러다가 이게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면서 10년 금리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때는 코로나 시기인데 코로나 시기 때도 단기 선도금리가 검은색이 이렇게 내려오면서부터 이게 기준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기 선도금리가 0 아래로 오면 기준금리 인상도 할 수 없고 그거는 못 하고 장기채 금리도 상승보다는 상승할 때마다 매수를 해야 된다. 결국은 하락 방향으로 잡을 거다. 이게 연준의 이코노미스트가 만든 스프레드이기도 하고요. 네. 우리가 실전으로 많이 해야 되는 스프레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이거 단기 선도금리라는 용어를 직접 쓰고 있는 거죠? 네 쓰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이게 연준의 프레드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음 장인데 이게 파란색이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거든요. 연준에서도 제시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렇죠. 뭐 무의미한 지표는 아니고요. 이게 제가 1980년부터 다 가지고 왔는데 네네. 이게 이제 세부적으로 뜯어서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가 0 아래로 내려가면 연준은 기준금리 인상도 못했고 미국채 10년 금리는 상승보다는 하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래서 근데 지금 단기 선도금리는 하락을 했다. 이게 단기 선도금리가 1989년 4월에 역전이 됐는데 89년 6월에 기준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90년 7월에 침체가 빠졌어요. 98년 9월에도 역전이 됐는데 98년 9월에 인하를 했어요. 그리고 00년 8월에도 역전이 됐는데 01년 1월에 인하를 했고 01년 3월에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06년 똑같습니다. 06년 7월에도 역전됐고 07년 9월에 인하, 07년 12월에 침체. 그리고 가장 최근 19년 1월에 역전, 19년 7월에 인하, 20년 2월에 침체. 근데 22년 10월 달에
단기 선도금리는 역전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5개월 정도가 지나가고 있는 거죠? 아니요, 네. 6개월인가요? 지금 6개월 정도 5개월, 5, 6개월 정도까지 지금 와, 작년 그럼 10월 달에 역전이 됐으니까요. 때도 불구하고 연준은 계속 인상을 한 것이 대단하네요. 네, 지금 사실 그래서 인상을 하면 안 되는 시기였는데 인상을 네. 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장기채 금리는 작년 10월이 고점이었어요. 그 뒤로는 그렇죠.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장기채 금리는 이미 그 하락으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는 거고 음. 기준 금리는 근데 연준이 지금 이거를 지금 무시하고 좀 올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저는 침체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합니다. 올리면 안 되는데 지금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제가 제시하고 있는 그 침체에 대한 신호고요. 단기 선도금리 스프레드. 네, 연준의 스프레드에서 뽑을 수 있는데 음. 제가 이거 방송 끝나면 댓글로 그 사이트 주소 달아놓겠습니다. 그거 들어가시면 바로 뜨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미 국채 우리 빅스 아시잖아요. 네네. 근데 금리도 변동성이 있는 거 아세요? 금리도 네. 변동성? 예, 금리도 변동성 지표라는 네. 게 있습니다. 네. 무브 인덱스라고. 어. 근데 이 금리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는 이게 보통 변동성 지표는 그 자산을 해지하려고 하는 수요가 많아질 때 그 변동성이 튀거든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채권 금리를 해지하려고 변동성이 튀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SVB나 CS 이런 은행들이 터지면서 금리가 하락하는 시기에 지금 변동성이 튀고 있습니다. 이게 금융위기 때 이 보라색 그래프가 무브 인덱스라고 해서 변동성 지표거든요. 이게 변동성이 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국채 시장의 유동성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기준금리가 다 올리고 난 상태에서 변동성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긴축의 종료가 멀지 않았음을 시사하는 겁니다. 네. 이게 작년에는 금리가 올라가는 거를 해지하려고 변동성이 튀었다고 하면 올해는 금리가 빠지는 거를 해지하려고 변동성이 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푸콜레이셔 같은 약간 네, 그런 그래서 느낌이네. 빅스가 항상 주식이 빠질 때 빅스가 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주식이 오를 때도 빅스가 오를 때가 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으면 그걸 해지하려고 막 빅스를 막 사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게 그런 측면에서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을 놓고 보면 변동성이 지금 급격하게 튀고 있습니다. 오른쪽 네,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거든요. 아이고. 이게 최근에 금리가 하락을 하면서 지금 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긴축의 종료가 멀지 않았다. 그렇네요. 이 긴축의 종료가 멀지 않았다는 결국 경기에 대한 하강이 시작되고 있다. 그리고 금리는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요거를 먼저 봤으면 아까 채권 사라는 말씀을 더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채권을 저는 꼭 사야 된다고 말씀드리는데 사야 됩니다. 이거 지금 시간 없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환율은 제가 단기적으로 말씀드리면 환율은 상반기까지는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게 조금 제일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조금 불안한 상황인데 네. 왜 생각보다 달러가 달러가 네. 예. 이게 경기가 후퇴기에서 경기가 위축기 초반까지는 달러가 약세가 좀 돼요. 근데 경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위축기 중후반으로 가면 연착륙이 되면 달러 약세가 더 지속됩니다. 네네네. 근데 경착륙이 되면 달러 강세로 그때 움직입니다. 근데 가서 지금은 이제 경착륙이잖아요. 아직 이게 방향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착륙은 전 하반기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달러 약세가 상반기까지는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대신 하반기 때는 달러가 강세로 돌 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마지막 장 한 장만 좀 말씀을 드리고 끝낼게요. 네. 이게 지금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지금 우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필요하다. 높은 물가가 제어되었는가? 연준이 지금 선제적 인하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지금 유동성에 대한 축소 진행은 끝났는가? 그리고 지금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고평가 국면은 해소되었는가? 저는 이 모든 게 다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 주식과 장기 국채를 연계한 포트폴리오로 시장 변화를 좀 대응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크로로 주식을 100% 맞출 수는 없는데 매크로로 어떤 식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매크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이렇게 한번 가지고 가보세요. 가지고 가보면 본인이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왔을 때 채권이 효자 노릇을 할 수 있거든요. 그 채권도 이번 기회에 공부도 좀 하시고 예, 그래서 모르시면 질문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댓글도 알겠습니다. 달아듣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같이 좀 올해 장을 좀 잘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뭐랄까 이 진정성이 조금 더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여기 통해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아, 네. 노란우산 공제라 뭐 저희가 직접 어떻게 뭐 투자할 수도 없고 네. 하여튼 좋은 투자 아이디어 올해 또 뷰 같은 거 같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자주 저희 네. 또 3프로 TV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침 시간에도 한 번씩 좀 나와주시고요. 아침 아침 바쁘신가? 네, 밤에 불러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로 그럼 또 마무리하고요. 네. 다음 시간을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 금융투자실의 성상현 과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